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무인 전투 시스템, 특히 무인 전투함 분야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우 현대적인 유령 전투함 함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발의 주된 목표는 중국과 일본과 같은 이웃 국가들의 영토 침략이나 침해에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주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적대적 의도를 가진 국가들에 대한 억제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무인 유령 전투함의 출현은 새로운 전략적 전환을 가져와 해상에서의 적들이 혼란스럽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무인 전투함들은 전투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병력과 자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높은 자동화 및 독립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이 전투함들은 인간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군사 전략의 효율성을 최적화합니다. 현대 군사기술에 대한 투자와 강력한 개발을 통해 한국은 국방 분야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다른 국가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유령 전투함 함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게임 속에만 존재해오던 전투체계를 구현해내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첨단 무인전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유령 전함을 공개한 건데 이는 드론 수십 대를 순식간에 발사해 중국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투력을 지니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래 전장의 핵심이 될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해상전이 함대 중심의 전술 방식에서 무인 함정과 드론을 이용한 정밀 타격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을 이용한 비대칭 전력 개발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함 격침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흑해, 연안의 러시아 함정을 무인 잠수정과 드론으로 공격해 함대 단위의 기동을 어렵게 만든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미국도 무인 함정과 드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인데 특히나 최근 미국 유령 함대가 동북아시아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람을 태우지 않고 항해하는 무인 함정들로 구성된 미국 유령 함대 소속 함정 두 척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 요코스카 미 7함대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군이 건조한 유령 함대 소속 세 척 가운데 두 척이 동북아로 온 것으로 함정은 중국을 겨냥한 훈련에 이어 한미연합훈련에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유령 함정은 미 해군 중형 USV, 다시 말해서 무인 수상함 레인저로 쌍둥이 함정인 USV 마리너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2년 전 첨단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6를 시험 발사하는 등 탁월한 전투 능력을 입증했었습니다. 이번에는 8,000km 넘는 태평양을 무인 자동운항 방식으로 횡단의 원거리 항해 능력을 뽐내며 중국을 긴장시키는데 크게 한몫했는데요. 무엇보다 레인저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무인 수상함이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무인 수상함은 원해로 나갈 때 군 위성을 기반으로 한 GPS를 사용하면서 자율운항이 가능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센서가 탑재돼 있어 가능한 일인데 이번에 레인저는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미 해군 칼 빈슨 항모전단, 탄약 운반함 찰스 드루, 일본 자위대 함정들과 훈련하며 실전 능력도 키웠습니다. 특히 무인 수상함은 유인 수상 전투함에 즉각적으로 다양한 전투 능력을 제공하는데 주변을 탐지하고 필요하면 공격은 물론 방어 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스마트한 다목적 전력이라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이번에 유령 함대가 7함대로 전개한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는데 급증하는 중국 해군에 맞서려면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공세를 펼 수 있는 무인 함정이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레인저와 마리너는 대중국 훈련에 이어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견제에 효과적인 만큼 미 해군은 이번 7함대 전개 훈련 성과를 토대로 5년 뒤부터 대형 USV 건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우리 방산업계도 무인 함정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으로 얼마 전 하나오션이 ADX 2023에서 최신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선보였던 것도 이와 같은 일환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지난 10월 열린 ADX 2023에서 미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해 당시 전시회에 참석한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완전히 사로잡았는데요. 실제로 당시 하나오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캐나다, 폴란드 등
각국의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들이 하나오션 부스를 방문해 무인 전력지휘 통제함에 관심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오션이 선보인 고스트 커맨더로 불리는 무인 전력지휘 통제함은 우리 해군이 지향하는 미래 스마트 네이비 구현을 위해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 고스트 커맨더는 다양한 형태의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함, 무인 잠수함 등을 탑재해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오션이 무인 첨단 함정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방산 솔루션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아무나 구현해낼 수 없는 하나오션의 방위 기술력, 미래 무인전을 이끌어갈 고스트 커맨더의 작전 시나리오가 공개돼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 전력지휘 통제함은 적에게 유령과 같은 존재로 인식될 정도로 소리 소문 없이 작전을 짤 수 있어 고스트 커맨더라고도 지칭됩니다. 하나오션의 유령전함 고스트 커맨더 중 5,000톤급함은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탑재한 움직이는 바다기지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무인 정찰기가 공중에서 적을 감시하는 동안 바다에서는 무인 함정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철통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들 무인기들을 고스트 커맨더에서 지휘하면서 적의 노출이 발견됐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듯 회전익 무인 정찰기, 무인 수상정, 잠수정들이 영공과 영해, 수중에서 각각 통제함의 지시하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적이 발견되는 그 즉시 정찰대가 위성을 이용해 통제함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드론 대응용 UAV로 적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대응 시간을 법니다. 적을 공격할 땐 공격용 무인 항공기를 출동시켜 적의 방어 태세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는 16,000톤급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등장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고스트 커맨더는 다수의 무인기를 탑재하며 항공모함의 모습을 띠는 등 성능 면에서도 사이버 공격 대응까지 가능한 완전체 모습이 될 전망입니다. 작전에 돌입하면 무인 수상정의 출격을 시작으로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해저로 무인 항공기들은 하늘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고스트 커맨더는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으로 긴 활주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륙한 전투용, 정찰용 무인 항공기가 적진을 서둘러 파악하곤 함대 정보를 고스트 커맨더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통제함은 수집한 정보에 따라 전투 전략을 세우는 등 문인체계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3차원으로 구현하고 최적의 무인 전력을 짭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은 보다 더 전략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중에서는 다목적 무인 수상정이 기뢰를 설치해 어뢰를 이용해 적의 잠수정을 침몰시키고 공중에서는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이 적을 향해 정확히 미사일을 쏩니다. 반면에 적 무인기가 공격해와도 고스트 커맨더의 레이저포 방어에 무력하게 적이 초토화됐습니다. 뒤이어 강제 착함 장치로 무인기가 제일 먼저 돌아오고 무인 수상함, 잠수정이 뒤따르면 작전은 끝이 납니다. 아울러 하나오션의 미래 잠수함 수중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수직 발사관으로 무인 항공기를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바다에서 출발하고 임무를 끝낸 잠수정들이 하나둘씩 돌아옵니다. 이들은 함내에서 무선 충전한 뒤 곧바로 다음 전장에 투입될 준비를 마칩니다. 작년에 해군에서 전역한 뒤 현재 하나오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승균 전 잠수함 사령부 사령관은 유령함대는 무인 함정,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를 통해 승조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투력을 높이는 해상 무기 체계라며 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무인 전투 체계를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령관은 전 세계적으로 해군력 건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확보라며 자동화와 무인화를 통해 인력 감축과 승조원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술력이 담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지난 6월 열린 MADX 2023에서 공개되면서 우리 해군이 추진 중인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네이비시 고스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MADX 2023에서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내부에 탑재할 수 있는 무인 전력 모형도 대거 출품되면서 더욱더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이번에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모형을 각각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영화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가 최대 8기의 소형 공격기를 탑재하고 다니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도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등을 탑재하고 다니다 이를 출격시킬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탑재 가능한 전력은 수직 이착륙형 드론 7대, 수상정, 잠수정 10대, 헬기형 항공기 1기 등으로 이번 전시장에 설치된 건 5,000톤급을 축소한 모형입니다. 반면에 하나오션은 고스트 커맨더라는 이름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3종 소개했는데 모두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운용하며 해상 수중공 중에서 정찰과 전투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시장에 설치된 모형은 16,000톤급으로 HD 현대중공업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구상보다 컸습니다. 대형 고정익 드론 6기를 위한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과 강제착 함장치를 갖춘 대형 활주로 1개, 나머지 활주로 3개를 탑재해 흡사 항공모함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나머지 2종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공격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과 수직 발사관을 활용한 드론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형, 중소형 드론 및 정찰용 함정을 탑재하는 5,000톤급 수상함형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LIGNX1은 실물 크기의 무인 수상정 해검2를 전시했는데 해검2는 미래전에 대비한 해상 무인화 플랫폼인 해검 시리즈 중 하나로 임무에 맞게 다양한 장비를 선택해 탑재할 투적갑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LIGNX1은 기존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해검2의 절반 크기로 만든 무인 수상정 해검2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MADEX를 계기로 부산 해군 작전기지 앞 바다에서 유무인 함정과 무인 항공기를 대거 동원해 네이비시 고스트라는 작전명으로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상륙작전을 시연하기도 했는데요. 급증하는 중국 해군을 비롯해 주변국의 위협을 저지하는 유령 함대가 한국에서도 등장할 일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7월 중국과 파키스탄이 상하이 앞바다에서 중국산 군함을 이용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류원성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중국 관영 중앙 CCTV를 통해 중국과 파키스탄 해군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상하이 앞바다 해상과 상공에서 합동 해상훈련인 시가디언즈 1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하이 우숭항에서 실시한 해상훈련에서는 중국 해군 호위함 샹탄호, 소형 호위함 서저우호, 종합보급함 첸다오호호, 잠수함 1대, 전투기 2대와 파키스탄이 중국에서 인도받은 호위함 타이무르호 등이 참여했습니다. 중국은 해군 대변인을 통해 이번 훈련은 연례 일정에 따른 것으로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 훈련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파키스탄인지 의아하실 텐데요. 중국과 파키스탄은 오랜 군사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중국은 상하이 후동 중화조선소에서 파키스탄 해군의 54호형 호위함을 인도하는 성대한 진수식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호위함이 현대적인 대공 무기와 센서를 갖춘 최첨단 프리기탐이라는 홍보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국경 지역에서 양국 군인이 주먹다짐을 벌이며 수십 명이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두 나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인도와 사이가 좋지 않은 파키스탄에 호위함 4척을 인도하면서 성대한 진수식까지 이뤄주었는데요. 중국이 인도한 군함 한 척당 가격은 약 3억 5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중국이 신세대 주력 전투기인 J-10C 6대를 파키스탄에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나라는 파키스탄 서부 남단의 지완이 반도에 해공군 기지들 건설하는 데 합의하는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뚫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협력이 너무 잘 진행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진 것일까요? 중국과 파키스탄 두 나라가 얼마 전 엄청난 김칫국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 사업의 승자가 한국의 FA-50으로 결정되자 당연히 자신들이 될 줄 알고 김칫국을 마셨던 중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의 논조를 보면 중국이 얼마나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들, 그리고 얼마나 자신들의 수준을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JF-17은 왜 한국 FA-50에 졌을까? 라는 기사들 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9억 2천만 달러의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전은 전투기 단일 계약으로는 적지 않은 액수였기 때문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수주전에는 한국 FA-50 이외에도 인도의 LCA와 4.5세대 초기형에 속하는 그리펜, 체코의 L-39NG 고등훈련기, 러시아의 YAK-130,
이탈리아의 M346 등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 언론들의 시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FA-50이 중국의 JF-17을 포함한 해외 전투기들을 제치고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승리했는데 이것은 말레이시아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서 중국의 전투기를 택할 수 없었다. 중국의 JF-17은 종합 성능 측면에서 고등훈련기를 개량한 한국의 FA-50을 훨씬 상회하는 기종이었다. 성능만 따지고 본다면 FA-50과 JF-17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국의 FA-50은 우리의 L-15와 유사한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다목적 경전투기에 불과하다.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전투기는 본질적으로 그 성능이 제한적인 반면 중국의 JF-17은 양웨이 박사에 의해 태어난 진정한 4세대 전투기로 쉽게 말해 소형 F-16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성능면에서 더 뛰어난 중국 JF-17들 거부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요즘 한국의 방산 수출 호조도 다 이런 식의 정치적 이유가 크고 한국 무기들은 조립식이라 가성비가 높은 것이며 무기들 사면 사은품도 빵빵하게 주기 때문이다. 결국 그냥 한국은 운 좋게 장사를 잘하는 것뿐이다. 중국 언론의 논조는 한국의 FA-50의 성능을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JF-17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종합적인 성능으로 봐서 FA-50이 비할 바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무기 수주전에는 정치적 논리가 섞여 있으며 이번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전의 핵심은 미국 패권의 농간 때문이다. 라는 게 중국의 주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성능이나 품질은 중국산이 앞서는데 오로지 국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산 전투기가 수주에 성공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해답은 파키스탄에 인도된 중국산 무기들의 후기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중국산 무기들은 파키스탄에 인도된 이후 엄청난 민폐를 끼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인도받은 프리기탐과 중국으로부터 인수한 JF-17 전투기들의 품질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정학자 디 발레리오 파브리는 지난 2009년 7월 추역한 4척의 중국 프리기탐이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에 격동하는 바다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파키스탄 해군 장교들에게 악몽을 심어주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문제의 프리기탐 4척 중 3척은 중국 조선무역회사로부터 파키스탄에 인도됐으며 나머지 한 척은 중국 업체와의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카라치 조선소와 엔지니어링 웍스에서 건조된 것이었는데요. 파키스탄은 2005년 중국과 2009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인도된 F-22P 또는 줄피커르급 E-500T급 멀티 미션의 설계 및 건조를 위해 중국과 약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 돈을 짐을 보냈으니 파키스탄으로서는 해상 선박들의 방공을 강화하고 적의 지상 전투원들을 저지하며 배타적 경제 수역을 보호하는 등 각종 해상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 프리기탐을 사용하고 싶은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프리기탐에서는 미사일 시스템 탑재 영상장치에 표시장치 결함이 발견됐고 이 결함으로 인해 목표물을 고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미사일을 정확히 맞출 수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결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검색 및 추적 레이더는 고출력 전송 중에 결함을 보여 운영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고 몇몇 센서는 결함 때문에 아예 폐기되어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엔진이었습니다. 4개의 디젤 엔진이 프리기탐에 동력을 공급했는데 중국 프리기탐 엔진의 속도는 너무 낮았습니다. 엔진 크랭크 케이스와 라이너에서 높은 수준의 열화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선박 내 냉각수 장치를 손상시켰습니다. 중국산 프리기탐뿐 아니라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했다는 전투기 JF-17 역시 성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999년 파키스탄과 중국은 JF-17 썬더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비용도 두 나라가 개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JF-17이 수 30MKI, 미그 29, 미라주 2000과 동등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27일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테러단체들 겨냥한 보복을 시도하는 동안 중국으로부터 인도받은 JF-17은 머라지 2000과 Su-30을 상대로 너무나 저조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2019년 당시 인도의 전투기들이 효과적인 공격을 펼친 데 반해
JF-17은 모든 사거리 연장 키트 폭탄이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는 등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에서는 JF-17이야말로 F-16 다음으로 가장 우수한 파키스탄 공군의 전투기로 선전되었었는데 모든 게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은 한마디로 실패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가의 경량 전투기로서 JF-17 썬더는 높은 운용비 및 유지비로 인해 파키스탄의 부채만 남기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만 봐도 JF-17이 성능면에서 FA-50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중국 언론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대단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FA-50의 우수성은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 사업에서 1조 2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낸 이후에도 폴란드의 마음을 사로잡은 데 이어 미국 시장까지 넘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작년 9월 폴란드와 48대 약 4조 원대의 수출 대박을 터뜨렸고 6월 7일 드디어 수출용 1호기를 첫 출고했습니다. 불과 8달 만에 첫 출고를 하는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은 FA-50 12대를 솔해 하반기까지 우선 납품할 계획인데요. FA-50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유럽을 넘어 록히드 마틴과 손잡고 최대 700대로 예상되는 미 군용 훈련기 교체 사업에 참여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목표가 허튼 수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얀마가 운용 중인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에 의해 맥없이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허풍이 대단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가 가장 크게 놀라며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이집트가 해당 전투기를 중국으로부터 무려 120대나 도입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집트는 신속하게 FA-50 도입을 추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공기관총이라고 알려진 전차와 장갑차에 흔히 쓰이는 이 무기체계는 사실 현대전에서 전투기와 맞서는 구도조차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무용지물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얀마에서 아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전 세계 방산 업계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얀마에서 기관총이 제트 공격기를 격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군 장악 마을을 공습하던 미얀마 공군의 전투기가 대공 기관총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기체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가 중국산 K-8W였다는 점으로 해당 기종은 지난 1998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미얀마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공군은 K-8W를 최대 1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방부는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해 기체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는데요. 반면에 K-8W를 격추시킨 미얀마 반군은 기체잔에 사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해당 전투기가 12.7 기관총의 대공사격에 무력하게 격추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미얀마 국방부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발사 속도가 느리고 단발 살상률이 낮은 기관총이 전투기를 격추한 일이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 몇 발에도 무력하게 추락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으로 미얀마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7월에도 미얀마에서는 이번 중국산 전투기 격추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반정부 세력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KNPLF가 군부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 역시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 KNPLF의 대공무기는 없었지만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를 향해 중화기와 소총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 미얀마 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군 300명과 헬리콥터 5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SNS에는 추락한 군용기라며 중국제 훈련기 및 경공격기 사진이 돌며 한바탕 조롱을 당했는데요.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공격기를 만들길래 이런 쇼킹한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저 중국제 K8은 도입한 국가에 따라 명칭이 다 달라 소위 말해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자주 혼동이 되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이 기체를 개발한 중국에서는 K8 기종을 정작 JL8로 부르고 있습니다. JL8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오래전부터 훈련기로 사용해오던 난창 CJ6나 JJ5를 대체할 후계 기종으로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L8이라고 불린 이 훈련기는 나중에 중국용은 JL8 파키스탄에서는 K8이라고 명명하며 각각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JL8은 성능이야 둘째치고 공동 개발국이었던 파키스탄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과거 K8을 도입해 뒤통수를 맞은 건데 설상가상으로 미얀마는 중국제 JF-17 전투기 역시 사기당하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무래도 미얀마 정부가 중국에게 뒷돈을 먹고 전투기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군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요격, 지상 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F-17은 최고속도 마 1.6의 최대 작전 반경이 2037km에 달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미얀마는 이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대당 335억 원에 16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동개발국인 중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JF-17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2018년 4대, 이듬해 2대가 더 공급됐습니다. 최근 미얀마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JF-17은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얀마군은 러시아산 옙120과 MiG-2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9월 파키스탄 인력이 비밀리에 미얀마를 방문해 JF-17의 기술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JF-17의 무기 체계가 너무 복잡해 현재까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모두 불량인데도 개발국인 중국이 정작 AS에 나몰라라 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얀마에서 파키스탄 기술진을 긴급히 불러들인 JF-17의 경우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국의 만행에 혀를 차게 했습니다. 미얀마는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에게 구매했는데 기술 결함에도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시 이와라디는 파키스탄 인력이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미얀마 정부가 대당 320억 원을 들여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미얀마뿐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들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지만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무기를 수출한 뒤 AS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 비행 퍼레이드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작년에 중국산 F-22P 호위함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비롯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은 중국산 FM-90 대공 미사일에서도 적외선 센서 시스템 오류로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시스템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2020년 중국산 훈련기 K-8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 항공기 수출입 공사에 항의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값이 싸서 덜컥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더니 결국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제 K8을 현재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K8 격추 소식을 들은 이집트는 최근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신속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1999년부터 K8을 조립 및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려 120대나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체 노후화로 인해 신형훈련기로 대체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번 격추 사건으로 인해 속도를 더욱더 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제 전투기에 호되게 당한 이집트는 다시는 중국 전투기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일 만큼 KAI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KAI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이와 관련한 이집트 수출 규모는 최대 1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하면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FA-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 건 물론 경쟁 후보인 중국의 AVIC L-15 및 레오나르도 M346과 비교해봐도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FA-50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된 만큼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중국은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중국 민누주는 FA-50의 이집트 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집트의 FA-50 도입을 칭찬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주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FA-50은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집트 수출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이집트의 FA-50 계약과 관련해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적어도 1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던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 참으로 어색한데요. 이제 중국마저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가 국내 최초로 대 드론 체계를 활용해 드론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6일 현대위아가 충북의 한 사격 훈련장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총기가 낯이어 보였는데 K4 고속 유탄 기관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K4 고속 유탄 기관총은 유효 사거리가 1.5km나 되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드론을 잡을 수 있고 간단한 플랫폼에 K4를 올리면 가성비 높은 드론 킬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며 와 여기에 K4를 넣을 생각을 했다고 감탄했는데 좋은 생각이라며 드론 상대로 장거리 사격을 할 것이 아니기에 적당한 거리에서 화끈한 화력으로 드론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안티드론 개발 소식에 폴란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대거 도입한 K4 고속 유탄 기관총으로 보이는 것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폴란드 제6공수여단 제18 비엘스키 공수대대 장병들의 군사훈련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폴란드 공수대대 장병들이 한국형 40K4 고속 유탄 기관총을 사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 폴란드에서 주문한 장비가 폴란드군에 공급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K4 고속 유탄 기관총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폴란드가 한국에 긴급 요청한 첫 번째 무기로 초당 최대 6발씩 분당 400발을 발사할 수 있고 유효 사거리가 무려 1.5km에 이릅니다. 또한 K212 고폭탄을 쓰면 5cm의 철판을 뚫을 수 있어 적 장갑차를 파괴하는 장갑차 킬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4고속 유탄 기관총은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의 핵심 무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 K4고속 유탄 기관총 수백 문과 거기에 쓸 40고속 유탄을 50만 발을 계약해 한국으로부터 빠르게 납품받아 전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K4 고속 유탄 기관총이 폴란드에서 어떻게 전술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에서 공개한 영상의 폴란드에서는 드론을 잡는데도 이 기관총이 사용될 수 있다며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무기가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운영하는 드론은 전장을 누비며 러시아군의 전차와 지상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도 질세라 이란산 샤헤드 136드론 등을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제 지상전에서 군병력이 총을 겨누며 서로 싸우는 모습보다도 드론을 이용해서 서로 공방전을 벌이는 전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이 전장에서 무시문시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이를 잡기 위한 안티드론이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은 기존 대공방어 체계에서는 쉽게 막을 수 없기에 각국은 드론을 잡는 방어체계 안티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북한 무인기의 공습에 당했던 한국군은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한국은 빠른 속도로 드론을 직접 요격해 격추하는 하드킬 시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드론의 방공망이 취약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난해 3월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영공에 들어갔다가 격추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폴란드에서는 러시아 드론이 들어와도 제대로 감지도 못하고 잡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드론에 대한 대공방어 체계 가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하고 있는 폴란드는 앞으로 한국이 개발한 안티드론 시스템도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도입된 수백 대의 K4 고속 유탄 기관총 중 일부를 여기에 탑재할 수 있다면 폴란드는 더욱 빨리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K4 고속 유탄 기관총을 이미 폴란드가 공동 개발하고자 하는 K808 장갑차의 주포로 사용하고 또한 상륙 돌격형 장갑차에도 사용하고 있기에 이를 안티드론 시스템에도 장착한다면 다양한 한국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활용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K4고 송유탄 기관총을 달 수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추가 수출까지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국의 수출 전략까지 엿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 내에서는 왜 그렇게 K4를 긴급 발주했냐는 의문 섞인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기술 이전을 통한 면허 생산도 검토했지만 이 또한 필요 없고 폴란드는 그냥 빨리만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언론들은 군비청이 집행한 국방부의 한국산 유탄 발사기 도입 결정은 가히 혁명적이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폴란드가 미국의 MK19 유탄 발사기를 190정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공백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보병 돌격을 통한 우크라이나 방어선 돌파를 계속 시도해왔기에 우크라이나군에서 방어선을 유지하는데 필요할 무기 중 하나가 바로 MK19나 K4 같은 고속 유탄 기관총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가 급한 대로 보유한 MK19와 탄약을 다 털어서 우크라이나 주고 그 빈자리를 메꾸려다 보니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K4를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K4는 미국 MK19와 위낙 비슷하기 때문에 MK19를 쓰던 폴란드군에게 주면 적응 기간 없이 바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기존에 쓰던 미국 MK19를 더 주문하는 게 아니라 K4 고속 유탄 기관총을 한국에 대거 주문한 이유는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4를 긴급히 구매한 것은 군비 및 장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관한 폴란드 국방부의 보다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4 유탄 발사기는 K2 탱크, K9 자주포 또는 FA50 항공기 옆에 배치해야 한다며 이것은 일관된 컨텍스트를 생성하고 미국 MK19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더 잘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드론을 하드킬로 잡는 안티드론 시험에 성공한 현대위안은 대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트리머 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스트리머 탄은 수십 개의 비닐끈을 장착한 탄으로 요격 시 폭발과 동시에 드론 로터에 비닐끈을 감아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닐끈으로 드론은 잡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비닐끈으로 드론을 잡으려는 이유는 전통적인 하드킬, 소프트킬 방식에는 적잖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을 직접 맞히는 하드킬은 명중 확률이 떨어질 수 있고 소프트킬에 쓰이는 제밍은 아군에게 피해가 갑니다. 제밍 방어 시스템은 드론이 나는 일대의 전파를 모두 차단하기 때문인데 비행기와 관제탑 간동신이 필수인 공항에서는 제밍 시스템을 사용하기 힘듭니다. 도심에서도 전체 통신을 모조리 마비시키면 민간 피해가 엄청나집니다. 이 때문에 고안한 것이 수십 개의 비닐끈으로 드론을 포획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현대위안은 빠르게 이동하는 드론을 적기에 격추할 수 있도록 차량형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 개발 속도에 놀라고 있는데 한국은 앞으로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인 소형 드론을 잡기 위한 개발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는 한국산 K4유탄 발사기를 긴급 도입한다고 하자 폴란드에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훌륭하고 혁신적이며 디자인도 좋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해 입증된 미국의 MK19를 더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 가지 공통된 결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대량 생산되지 않았으며 대량 생산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유탄 발사기는 프로토타입으로만 수년 동안 존재했으며 자동 유탄 발사기처럼 단순한 무기라도 프로토타입에서 연속 생산에 이르는 길은 최소 23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생산에 필요한 시간은 물론 테스트 또는 초기 작동 중에 발견된 결함의 결과로 무기를 수점해야 할 위험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석 기사에 반대 의견을 내놓던 이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없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다른 무기와의 호환성을 늘려주며 폴란드군의 즉시 전력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의 특성상 무기 체계는 한 번 사용하면 야전 배치 및 유지까지 30여 년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잠금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적어도 30년은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견고했던 유럽의 방산 시장에서 폴란드를 뚫어낸 한국의 무기는 앞으로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서서히 잠기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